전략과 경영은 다르다. 15장에 1966년 서늘한 11월 어느 날 미 국방장으로부터 맥너마라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와서 연수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신동이라 불렸으며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2차 세계대전 때 공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호드 전동체의 사장을 지내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966년에 베트남 전쟁은 확전 일로의 상황이었다. 나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그가 베이커 도서관 강당에서 하는 연설을 밖에서 스피커로 들었다. 그의 연설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다. 요점은 간단했다. 기술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경영기법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교회, 국방부 등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자신있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체 목표를 측정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한 다음에 각 단위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주장 중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자신있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일종의 목표 관리였다. 이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선정하고 성과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시기에 그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섬멸한다는 목표를 세운 윌리엄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은 섬멸되지 않았다. 미국이 끈질기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반전 여론이 조성되었다. 30년이 지난 1995년 맥너마라는 이렇게 해고했다. 돌아보면 어수선한 가정해야 할 질문,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전략에 대해 그때 끝장톤을 벌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정에서 다루었듯이 정치적 문화적인 한계를 고려한다 해도 베트남전에서는 미국에서는 전력이 없었다. 진도를 측정하는 관리 방식은 먹히지 않았다. 그 진도가 미국을 소모전과 의지의 싸움이라는 함정에 빠뜨렸다. 맥너마라 장관이 베트남전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경영과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지 특정 가능한 목표를 모아놓았다고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전략은 어떤 상황에 작용하는 요소들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한 논리적인 주장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측정만 해서는 안 된다. 맥너마라 장관의 후임인 클라크 클리포드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분은 펜타곤을 개혁하는 일은 잘하셨죠. 그러나 베트남은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역대 최고의 국방장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전쟁과는 잘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로버트 맥너마라는 매우 뛰어난 경영자였다. 그러나 그가 전략에서 실패한 역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성과 창출은 전략이 아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맥너마라 장관의 하버드 연설이 생각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 회계 범인의 중력이었다. 그는 새로 생기는 고위 중력들을 대상으로 전략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내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마케팅과 재무 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 프로그램은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소진했다. 성과 창출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전략은 아니다. 맥너마라는 베트남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전략이 없었다.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조직이 계속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원동력이다. 어떤 분야든지 효율의 측정이 없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시스템에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구체적인 운동은 모호하지만 하루 30분씩 러닝머신 타기는 구체적이고 지키기도 쉽다. 만약 이 세상이 단순하다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도자는 매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협상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밀어붙이면 된다. 그런 세상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맥너마라가 말했듯이 성과 창출은 전략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이다.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목적을 정의한다. 뛰어난 전략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정책과 대책 그리고 목적도 수립이 된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은 다른 말로 실행이라고 불린다. 전략보다도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전략보다도
로자베스 몬스 켄더기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중년 게임은 현장에서 치러진다. 전력이 훌륭해 보이는 것은 실행 수준이 높아서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뛰어난 전력과 높은 수준의 실행력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도 잘못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들은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력과 경영은 다른 개의 작업이다. 명확한 전력 없이 성과를 창출하려 한다면 본머리 전도된 것이다. 목표 관리 1940년대 이전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경기는 농업과 상업 위주로 돌아갔다. 상인들은 구매, 운송, 판매를 혼자 하거나 2, 3명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철도가 도입되면서 전적으로 관리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철도는 조직을 만들었고 계획과 기록 시스템을 유지시켰다. 1870년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업무 분장과 조직 구조가 탄생했다. 1900년대에는 대기업에 탄생하면서 매니저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는 조직 구조도 생겼다. 1954년에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실제라는 그의 역작에서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를 관리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런 단계별로 매니저들이 있는 복잡한 조직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매니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 대신에 처한 상황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이 그 목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목표의 관리, 드러커의 공동 목표 관리는 공식적인 목표 수립 프로세스로 체계화되어 특히 예산 및 목표 수립 시에 협상 단계와 탑다운식 정보 전달 단계에 활용이 된다. 이 방식은 거의 보편적인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 대부분의 기업은 수량화가 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또한 이런 방식을 경영 성과 기록 목표라고 부르는데 로버트 캐플런과 데이비드 노턴이 발표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등 4개의 분야로 목표로 구분한다. 단순한 성리 목표 관리보다 개선된 이 방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다. 캐플런과 노턴은 전략 목표가 어떻게 변해도 전략 지도와 균형 성과 기록표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델카, 세태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델카의 사례는 경영과 전략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서는 경영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여전히 경영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내가 펠리시아 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2010년이었다. 그녀는 성과 기록표를 이용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원래 그녀의 모친이 베트남과 싱가포르, 미국을 연결하는 무역회사로 시작했다. 2010년에는 개인용, 기업용, 서브용, 컴퓨터의 기계식, 전자식 부품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자, 이렇게 해서 델리시아카의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내다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시계의 표가 좋다고 했다. 그녀는 최근 공급 부품의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PC 산업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었다. 노트북은 그런 대로 팔리고 있었지만 운영계획과 예산을 포함한 델카의 성과 기록표는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5명으로 구성된 전략 수립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고 규칙적인 회의를 통해서 델카의 수익 감소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고객 사이드부터 살펴보았다. PC 제조설이 봉착한 문제는 무엇인가? 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영업팀장은 개인용 PC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는 한 직원이 PC 분야 말고도 많은 기업이 공급망 문제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데일이나 HP 같은 최신 물류 관리팀 시스템이 없었다. 델카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델카는 PC 산업 밖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컴퓨터 부품 외에는 잘 모른다는 것이 델카의 한계였다. 카는 베트남과 미국의 인맥을 동원해 가만 고객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중력들도 다른 기업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재무 분야, 고객 관리 분야, 내부 프로세스 분야, 혁신 분야, KPI 이렇게 블레이코라는 이 회사는 드론용 고성능 찾고 있었다. 델카 헤러슨 드론을 구입한 다음에 전통적인 모터는 전류를 중앙회 전부로 보내면 델카는 태스크 포스에 블레이코 직원을 합류시켰다.
새로운 능력이 생기자 경영층은 이제 도전 과제가 달라졌다. 델카가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2014년이 되자 브로더스에서 2014년을 보인 델카의 목표와 KPI 평가 항목은 크게 변했지만은 여전히 유용한 경영 수단이었다. 하지만 델카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성과 기록표는 별 도움이 못 되었다. 재무보고서와 전략을 혼동하지 마라. 재무보고서와 전략을 혼동하지 마라. 90일 더비란 분기실적 추정치 어떻게 이런 사이클이 생겼을까. 1980년대 중반이 되자 기업이 컨센서스 추정치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분기별 90일 더비의 목매에는 CEO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실적은 최대한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물론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설계 결함에서 두 번째 문제는 현재의 실적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 가치는 미래의 배당금이나 지급금을 모두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아마존을 예를 들어보자. 아마존 CEO라고 해보자. 당신은 그래서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보자. 아마존의 가치는 향후 5년, 10년, 20년 아니 더 긴 기간의 예상 실적을 반영하여 결정이 된다. 이런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에너지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아마도 그는 와튼 스쿨 뉴욕대 또는 ECL의 출신으로 미래의 현금으로 할인해서 엑셀에서 작성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나는 이들이 만든 화려하고 복잡한 10페이지짜리 스프레드 시트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30, 40개의 성장 요소, 점유율, 산업 변수들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추정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과 배당금을 추정하는 그 모델은 투입 요소가 변하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이 모델은 거의 정확하다고 인정받는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조금만 어나도 미래의 가치가 바뀐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엑셀의 자동 계산이 만들어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적은 경제학의 다른 예측과 마찬가지로 랜덤 요소들에 많이 작용된다. 예를 들어서 매월 식료품 지출 비율을 추적해보자. 잠깐 증가했다고 해서 파산을 일도 아니고 잠깐 줄었다고 굶어 죽을 일도 아니다. 실적 예측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애널들은 고등 베이즈 통계학 모델 전공한 박사를 부릴 수도 한다. 그렇게 되면 엑셀을 이용한 예측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결국 엑셀을 이용한 원시적인 접근 방법 때문에 사소한 요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어느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1974년에 이렇게 진정한 가치가 잘 모르겠다. 최근 자본시장은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심에 분기별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번째 문제는 더비의 압력 때문에 CEO가 쓸데없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결정들이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주주가치와 인센티브. 주주가치가 기업의 목적에서 핵심이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 하버드 교수의 마이클 젠슨이 주장했는데 주주가치와 주주이익을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대리인 이론에 근거한다. 이 이론은 경영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만 이익이 기대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리인 이론은 직원들의 행동이 인센티브 말고도 신념이나 다양한 상황,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한다. 만일 직원들의 혹사가 문제라면 인텐시브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통일장 이론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지만 근데 완성하지 못했다. 만일에 1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걸려있다면 완성할 수 있었을까? 독일 나치 정권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에게 1억 달러를 준다고 했으면 그는 전쟁을 더 빨리 끝냈을까? 본을 쓴다고 했으면 미국 해병이 전투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뛰었을까? 이 이론의 문제점은 인센티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대리인 이론이 제시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전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과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사용한다고 해도 뛰어난 전략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현실에서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너스,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는 실적과도 주가에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CEO가 활동하는 샌드박스이다. 경영자들이 투자자들에게 덤볐다가 패배한 1993년부터 추세가 달라졌다. 이런 데 인센티브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컨설팅 업체가 제안했다. 이들은 CEO와 주주들이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려며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옵션은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무엇을 얻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현재 프로 주가가 130달러로 해보자. 20달러를 내고 1년 뒤에 130달러에 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한다. 인센티브와 기업의 성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물론 주가가 오르면 특별한 원인 없이 중력들의 급여도 올라간다.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이 어떻게 이를 달성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넬더 글러스와 합병 후에 보잉이 했던 것과 같은 무면한 원가 절감은 그 영향이 오래 지속이 된다. 1927년 내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였다. 지도교수는 내게 여러 분야의 교수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개념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시켰다. 자, 당신 로질런스 조단지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승리는 선전진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전진 거리에서 총후퇴 거리를 뺀 결과입니다. 90일 더비에 대처하는 법. 자, 90일 더비에 대처하는 법. CEO 인센티브를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CEO를 장기 투자자로 만드는 것이다. CEO를 고용할 때 상당한 금액의 주식을 주어 그의 재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7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CEO는 단기간의 실적을 뻥튀기 원하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엑슨모빌의 보상 프로그램의 인센티브의 대부분을 수년에 걸친 주가 변동과 이에 따른 주주가치의 변화에 연결시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머지 반은 5년은 보유해야 한다. 90일 더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의 고객을 바꾸는 것이다. 경영진에게 고객은 이사의 멤버, 연금, 또 이런 당연히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일반 투자자들, 투기꾼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이 주가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주요 관심사는 주가의 움직임이지 기업의 가치는 아니다.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기업의 약속한 능력을 믿는 고객들을 만들고 끌어들여야 한다. 경제신문에서 주식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라고 호칭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 90일 더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주주들을 주가의 변동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부시는 2001년 연구조사에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 그가 때리기 투자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단기 실적을 중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위도 중요하다. 정기회계사는 실험과 잡음을 구분한다. 해서 전세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장기적으로 고객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복적인 실패도 주눅들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갑니다. 즉각적인 만족, 이루기 위해 힘든 약속만 추구하면 고객 아닌 군중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버핏 역시 투자자의 장기 투자자임을 강조한다 했어요. 90일 더비를 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테슬라는 공개 기업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크게 널뛰기 하는 쪽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기별로 발표되는 실적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분기에 적합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많은 공매도 물량에 시달렸던 기업으로서 기업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장기 미션에 충실하며 우리가 들썩하는 것을 방해할 잘못된 인센티브가 없는 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부터 자본주들이 필요 없는 대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의 주식은 경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을 현금화하는 주식으로 인수할 때 이용된다. 그러나 대기업에게조차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은 복잡한 회계상의 절차가 필요하다.
매우 부유한 물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차입 매수가 필요한데 이 역시 단기 현금 흐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기업은 없다. 물론 이들 기업도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된 동기는 기업을 지배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때 회사의 목표를 통제할 수 있고 전략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스티브 잡스는 회사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럼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을까? 그 자신이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애플을 진정한 의미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만들었다. 경쟁사들은 다투어서 신제품을 내놓거나 제품의 최신 사양을 장착했지만 애플 제품과 비교하면 투박하고 어색했다. 많은 기업이 애플을 흉내내고 그들의 업적을 따라하려 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배우려면 그가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다음은 기업체 경영 기고가 또 컨설팅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 리스트를 만든 것인데 자, 그는 성과를 계량해서 무자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인센티브와 주요 전략 목표를 연계시켜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주요한 전략 수립에 모든 계층이 참여해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사원 비전 목표 전략 등을 따로 수립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 전략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인수를 하지 않았다. 애플의 성장은 뛰어난 제품 개발 또 이에 따른 기업 전략 러스트벨트식의 규모의 경계를 통한 높은 마진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 해결 방식은 휴렛 패커드 같은 기업이나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90일 더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애플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순한 제품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된 제품들이 많다. 윈도우 비스타를 생각해보라. 구글은 2017년 픽셀 등등등 자 이렇게 거꾸로 픽셀 버전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애쓰는 형국이다. 괜찮은 무선 이어폰을 찾는가? 그렇다면 좋다. 똑똑한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필요한가? 그럼 아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동시통역 우주 물고기 같은 것이 필요한가? 차라리 길 속에 열대어를 쓰지 놓고 잘 통역하기를 바라는 게 낫다. 아니면 너 때려치우고 그냥 휴대폰에 구글 번역기를 돌려라.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따라하는 비결은 기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애플은 진정한 의미와 탁월한 기술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연다. 단지 박스가 멋져서도 아니고 또 작동법이 간단해서도 아니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